자, 이제 첫 페이지를 봅시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아이고 뭐 한참 페이지가 목차가 나오고 나네. 목차가 나오고 나서 아이고 한참 넘기셔야 돼.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앞으로 배울 과목이 배울 법률이 6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공법에 있어서 이제 기본법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이고 공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공법 시간에. 이 법률들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 다 처음 들어보죠? 아주 신선하죠? 6가지 법률을 배웁니다. 자, 이것이 대충 무슨 법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분석을. 자, 제가 내용은 이해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 자체가 다 낯설어요. 오늘 이 국계법에 이제 이 용어 일부 전부도 다 못 나가요. 앞으로 지금 제가 11월, 12월의 목표는 체계 잡는 것이랑 기본적 체계와 용어. 용어를 알아야 용어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을 주는데 수많은 새로운 이 용어 자체를요. 어떻게 다 이걸 합니까? 말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정확한 뜻은 몰라도 상관없어. 분석만 하면 대충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엔 더 빠른 길이에요. 분석을 하신다.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 이름 기억나요? 제 이름 뭡니까? 우와, 아주 머리 상당히 좋으신 건데 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환석 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분석할 때 완전한 완자에다가 이게 클 석자, 학사, 석사, 박사 하게 할 때 그 석자예요. 석사할 때 크다, 완전히 크다. 이러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한 돌이죠? 완전한 돌? 그럼 기억이 더 잘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분석의 힘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아실 때는 이름을 분석을 해봐요. 그 개념을 분석을 해봐야 오래 남아요. 대충 분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법 처음 보지만 대충 어떤 법일 것 같아요? 뭐를 다루는 법일 것 같습니까? 대충 봤을 때 그대로 분석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막 얘기하면 돼. 무슨 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국가의 토지를 국가의 토지를 계획한대요. 그렇게 하면 난 반쪽밖에 안 되잖아. 또 그거를 국가의 토지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다 끝났어요. 완벽한 분석이잖아. 그냥 분석하시면 된다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아니, 전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할지를 정확 규제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를 잘 이용하려고. 국토의 그 성격에 맞게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 이용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뭐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되고 이 계획이 잘 돼 있어야 그 계획된 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정하기 위한. 그래서 국토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지와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용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책에서는 국토의 계획 파트와 그 계획 파트가 끝나고 나서 계획에 따른 이용 파트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말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시개발법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를 다루는 법일 것 같아요? 야, 되게 좀 여보 말 분석해봐. 어떻게 돼?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다?
그거 왜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그거 분석 끝난 거지. 쉽다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돼. 무슨 어려운 거 뭐 철학적인 말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 도시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법이에요.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어디에 규율할 것 같아? 이게 뭐를 규율할 것 같아요? 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주변에서 어떤 신도시 개발하는 거 들으셨나요? 네. 어떤 거? 어떤 거? 한이동에 아파트. 한이동에 네. 아파트 개발한다. 새로 지어요? 재건축에? 재건축이에요?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택지 개발. 네. 택지 개발 사업을 해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뭐 무슨 신도시 개발하는 거 있죠? 저는 여기는 뭐 자세히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나 뭐 동탄 뭐 신도시 1차, 2차 개발하는 거.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니까. 자, 요거를 분석해 볼까요? 이 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그러면 정비하는 법이고 무엇을 정비할지가 요 말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와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 정비라는 게 망가진 거 고쳐주는 게 정비죠? 자동차 정비소 보세요. 정비소. 망가진 거 고쳐주는 게 정비예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을 고쳐줄 것이냐.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 두 가지 환경을 정비하겠다.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거예요. 재개발은 다시 재자, 다시 개발한다. 재건축은 다시 건축한다잖아요. 그냥 개발, 건축이 아니고 다시가 붙는다는 얘기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옛날에 개발이 이미 돼 있던 걸 전제로 해서 옛날에 개발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망가졌으니까 부셔버리고 짓는. 그게 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이 도시개발법 이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도는 정비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상가를 재건축하겠다. 상가, 공장, 도시, 그리고 집을 주거환경,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데 쓰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에 쓰이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건축법은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건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분석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을 하나 지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을 수 있나요? 공적인 절차. 그 절차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자. 그 절차가. 아니, 건축을 하려고 하면 뭐를 받아서 건축을 해요? 건축허가. 그래서 여기 주된 내용이 이제 건축할 때 그 건축 허가받아 하는 허가 절차 이런 것도 이제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건축을 통제하는 게 건축법이에요. 국민 개인이 땅 가지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 건축을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축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은 뭐를 다루는 법일까요? 집을 짓기 위한 법. 왜 혼자만 답변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하고서 저는 막 답변이 합창식으로 나오는 걸 더 좋아해요. 다 그냥 막 쭉 얘기하시라고 그냥. 응? 아니 주택 하시잖아. 주택을 다루는 법이네. 주택을 다루는 법. 그럼 이 두 법의 관계가 조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는 법이에요. 이거는 주택을 건축할 때 쓰이는 법이에요. 주택은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에 속하죠? 우리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택도 있고 근생이 있어? 와, 전문적인 이름이 나왔네. 자, 상가가, 근생까지는 뭐 나중에 가서 배우면 되고, 여러 가지 상가, 주택이나 상가, 공장 이런 거 다 건축물이죠? 그럼 이거는 건축법이니까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 중에서도 무엇만, 주택만 다루는 법이거든, 주택만. 여러분 혹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는 말 들어보셨나? 네. 일반법과 특별법?
우리 일반법에는 일반이라는 것은 어디에 제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에요. 어느 사물에서나. 근데 특별법은 그 수많은 일반적인 상황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부분만 통제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과 주택법 중에서는 이 두 법 중에서는 이게 아까 제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법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이게 건축물에 대한 공법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공법이고. 근데 건축물에 대해서인데 이 두 법 중에서는 무엇이 일반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법이 둘 중에서는 어디가 일반법이에요? 건축법. 이건 일반법이라고 보면 안 되지. 이건 주택만 다르니까. 다른 건축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둘 관계에서는 이게 특별법이에요. 응? 만약에 주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지만 뭐 임대주택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달라. 그러면 임대주택법이 있다라면 이건 전체 주택을 다루는데 그쪽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일반법이 되지.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는 임대주택만 다르니까 그게 특별법이 되죠.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면은 어느 법이 우선 적용할까요? 일반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요? 일반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아하, 일반법, 특별법 관계. 일반법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만 특별히 따로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는 뭐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먼저 적용될 것 같아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 특별한 부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너 좀 자, 우리 주택법에서 다루는 것은 주택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 주택을 둘로 나누거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제 나눕니다. 단독주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게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나중에 다 세밀하게 배워요. 네 가지만 배웁니다. 이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30호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라고 이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뭐 단독주택은 세는 단위로 몇 호, 공동주택은 몇 세대 얘기를 합니다만 단독이든 공동이든 각각 30호,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벌어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몇 채 지으려고요? 몇 채 짓고 싶어요? 에? 그냥 상상한 거 몇 채 짓고 싶어요? 나중에 사업을 한다. 안 지어요? 참. 이 얘기를 하시라니까. 천세대. 통큰. 자,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어느 법에 따라 지을 것 같아요? 어느 법의 규정에 맞춰서 지어야 될 거예요? 이 법이 적용된다고, 이게. 상가 아니고 지금 주택이잖아. 주택인데 1000세대, 30세대 이상에 속하죠?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아니고 주택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고요. 그럼 이 법에서는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업 승인? 큰 사업이니까 사업 주체가 나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게 사업계획이에요. 사업계획 세워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딱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전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법에도 맞고 괜찮다. 승인 내줍니다. 승인 안 받으면 못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법에서는 이제 사업 승인 받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다면 사업 승인을 받아 짓는다.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를 20세대 지어서 분양하려고 한다. 어느 법의 절차에 따라 지으면 되겠습니까? 건축법이지. 이게 일반법, 모든 건축물을 다루는 일반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만 다루는 게 주택법인데 주택법은 이때만 적용이 된다니까. 30세대 이상일 때 큰 사업이라고 봐서 이게 적용이 되니까 아까 20세대라고 했죠? 그럼 30세대가 아니죠? 이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지는 거예요. 이게 법의 규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에 있어서는 이게 일반법, 특별법.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이 정도 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 짓는다. 두 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절차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배워보지 않았지만? 응?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을 때 적용되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소규모로 지을 때 적용되는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안전의 문제가 제일 크니까. 큰 사업할 때 더 강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랑 여기 사업 승인권자가 행정청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행정청도 행정청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와 행정청이라고. 근데 행정청도 하나하나 숱하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외워서는 답답해서 못해요. 큰 일은 큰 사람이, 작은 일은 작은 행정청이. 그 느낌 잡으면 웬만한 것도 해결이 된다고.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 저한테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지. 저는 느낌을 중시해요. 세세한 내용보다 느낌을 중시한다고. 느낌을. 이번 시험에서도 느낌 제대로 잡았다면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부예요. 그게.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느냐? 법의 원리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원리 이해에서. 또 이제 느낌 갖고 오면서 상당히 됩니다. 당연히 큰 사업이면 큰 사람이 일을 다루겠지. 작은 일이니까 작은 사람이 다룰 것이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다, 여선 사업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광명시죠? 위에는 경기도죠?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건축 허가를 받는다, 건축 허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아니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을 것이다. 선택해 보세요.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했어요? 건축허가 받는 게 상당히 도지사가 관여해야 될 큰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얼마죠? 경기도민이? 한 800만? 1000만? 1000만 되나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잖아. 광명시는 시민이 몇 명이에요? 광명시민은? 여러분들 대충이라도 가족 수만 정확히 알아요? 기초지자체인데 여기 한 50만 돼요? 30만. 경기도민은? 한 1000만 넘지 않을까? 1000만? 그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관련된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광명시장은 광명시에 국한된 일만 처리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축 하나 할 때마다 뭐 하나 조그만 건축물 지을 때마다 경기도지사를 찾아가서 허가해 주세요. 아니면 광명시장 찾아서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시장. 이제 경기도지사는 안 나와요, 여기서? 그걸 느낌을 잡아야 된다니까. 안 배웠어도.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 잡아가는 과정이 좋은 공부 과정이라니까요. 생각해봐요. 경기도지사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 여기 경기도지사 있잖아.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경찰에서 오라 가라 그래서 바쁜데 복지사업도 크게 해야 되지. 증세 없는 복지한다라고. 그분 능력 대단해요. 하는데 언제 누구 허가를 이런 거 신경 쓰겠어. 만약에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라면, 1000세대를 대규모로 짓는다라면 경기도지사 찾아갈까요? 광명시장 찾아갈까요? 광명시장. 그때도 광명시장? 큰 사업인데? 그럼 여기나 차이가 없네? 자, 진정하시고.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선입견 없이. 광명시장이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일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큰 일일 거예요. 제가 건축법, 주택법 중에서는 주택법이 큰 사업 따를 때 한다라고 했죠? 건축에 대해서 사업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건축 허가라고 하지.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파트 1000세대라면 큰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지사에게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는 작은 사업이다. 그러면 광명시장에게. 그 느낌.
그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아직도 먼 얘기 같아. 저 멀리 있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뭔가 올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오게 만들어야 돼요. 거부하지 말아요, 그런 거. 느낌 잡으셔야 돼요. 이런 행정 관할 문제도 몇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는 엄청 하는데 몇 문제 안 나와. 내용을 자꾸 묻지. 근데 몇 문제 안 나오는 것도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도지사에게 하느냐, 그 시장에게 하느냐. 28회 때 이거 나왔었잖아요. 28회 때. 예를 들어 건축법에 나오는 거 그 당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건축법에서 여러분 건축 허가가 대표적인 얘기지만 건축 신고 아니면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도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고 건축물 철거하면 철거 신고하는 거 상식적으로 아세요? 미리 철거 신고하는 거? 그냥 자기 건물이라고 그냥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하기 전에 내가 철거하겠다 신고하고 철거합니다. 간단한 허가는 아니지 신고지. 멸실이 되면 자연재해로 멸실이 되면 멸실이 됐다고 신고를 해야지. 왜 신고를 하느냐? 그냥 왜 자기 거 하는데 왜 철거나 멸실을 신고하느냐? 토지에는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잖아. 안 배워도. 건축물 대장은 그 건축물이 어디 위치하고 용도가 어떤 것이고 면적은 얼마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 건축물 대장은 당시의 문제를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대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쓸까요? 아니면 서울시 밑에 있는 각각 구청장이 할까요? 네? 건축물 대장을 쓰면서 관리될 사람이 서울시장일까요? 구청장일까요? 구청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참, 여러분. 그냥 대답하시면 돼. 그냥 제가 다시 묻는다라고 해서 틀려서 다시 묻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물어보고, 인구 1000만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건축물, 수많은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축물 대장을 하나하나 관리할까요? 아니면 구청장이 관리할까요? 구청장? 작은 일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철거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해서 없어지게 되면 대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그 사람이 건축물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대장을 폐쇄하든지 하겠죠? 아니면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철거 멸실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겠어요, 그거를? 대장을 행정청이 관리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거 할 때 거기서는 이제 숫자가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라. 멸실은 자연재해로 멸실이 일어난 상태니까 사전 신고는 안 되고 멸실 후 사후 신고로서 멸실 후 30일 내 하라. 제가 그거 할 때 3일과 30일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게 철거는 3일 전에 신고하면 멸실은 사실 30일 내 신고하는 것도 드물어요. 신고 중에서는. 뭐 7일, 뭐 14일, 막 15일 그런데 30일짜리 드물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로 집이 떠내려갔다 예를 들어 얼마나 정신적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수습하라고 좀 더 긴 시간을 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3일, 30일 하는데 그걸 알아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숫자를 바꿔내면 숫자 문제가 돼요. 숫자 문제도 지문을 많이 넣지만 그걸 정답화시키는 숫자 문제는 작다니까 예상으로 작다니까요. 그래서 굳이 수많은 숫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세면서 그럼 맞게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신고하라. 그렇게 틀리긴 했다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거 할 군번이냐고 그 사람들이. 구청장에게 해야지. 내용 이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3일, 30일, 열심히 숫자만 외운 사람 못 찾아. 실제 못 찾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보면, 그랬었지. 제가 이 건축법 할 때는 유일하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어, 대형 건축물. 그거 빼놓고는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도지사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나도 정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올해 나온 문제? 개발법 정비법? 여러분, 신도시 개발할 때 쓰인다 그랬어요.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비슷한 법이에요. 도시공계획사업이라는 용어도 문제 나왔었는데 도시공계획사업에 속하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개발법과 정비법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요. 올해는 체계부터. 나중에 공부할 때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구별해요. 그런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만 놓고 보면은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랑 신도시 개발하는 것이랑 어디가 큰 사업일 것 같아 비교를 해보면. 오, 이게 큰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따 행정청을 배웁니다만 요게 상대로 큰 사업이고 이게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이면은 시도지사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급 이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여기는 정비사업은 상대로 작기 때문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문수구청장이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정비법의 문제 중에서 29회 때 금년에 뭐가 나왔느냐? 어려운 문제로 냈는데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보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내용 맞추는 게 아니야. 근데 뭐를 틀리게 냈느냐? 틀린 걸 찾아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경우에 뭐를 한다? 장관이 지방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일 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일. 그러면 정비사업은 제가 상대로 작은 사업이라 시도지사급도 아니고 시장, 문수, 구청장급이 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다 시장, 문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맨날 틈 잡아서 얘기하거든 제가 체계 잡을 때부터. 국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비사업에서.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국장이 뭐 한다 그러면 내용 불문하고 틀린 거지 그게. 그런 것까지 맞히신 분은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고득점 하시는 분이었지. 아니 상대로 작은 정비사업에 무슨 장관이 등장합니까?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주로 하지만 장관이 등장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판교 신도시도 원래는 시도지사급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경우 있죠? 국가 차원에서 주택 수급을 해서 따로 신도시 개발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할 때만 국장이 한단 말이야 그때도. 근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 차원에서 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은 없어 아예. 국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법에서는. 이게 행정관할 문제로 나왔거든요. 차분히 내용이 아니고 이 차분히 풀어보신 분은 이건 내용 자체는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좀 뭐 따로 세부적으로 좀 내용 들어가는데 아주 느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를 외우지 않아도 농지법. 자, 이거까지 얘기했는데 자, 농지법은 뭐를 다루는 법이에요? 농지에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됩니까? 누가 소유해야 돼? 농사 지을 사람 아니면 투기할 사람? 둘 중에 하나지 뭐 농사 지을 사람 아니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투기할 사람이지 뭐 농사 안 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소유해야 돼요? 농사 지을 사람이. 그거를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농사 짓고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의무 생기고 농사 어쩔 수 없이 안 짓는 사람은 본인이 안 지니까 남에게 예외적으로 빌려줄 수 있고 막 그런 거 다루는 게 농지법이에요. 농지인데 농지에 건물 짓고 싶다. 농지 전용할 때는 어떤 절차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출제 비중이 적어서 문제지. 훌륭한 도로. 자, 우리 군법에서 배우는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스케일이 커, 스케일이 우리 전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아주 스케일이 크죠? 자, 반응. 첫 시간이 중요해. 앞으로 저랑 계속 일단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오고 가는 이 반응 속에 실력이 올라간다. 이해되면 까딱까딱 싫어요. 이러면 돼. 자, 아주 스케일이 아주 훌륭한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민법 훌륭하죠.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그만 일 갖고 다룬다니까? 근데 스케일이 이렇게 커. 공시법에서 이렇게 합니까? 세법에서 이렇게 합니까? 중개실무에서 이렇게 합니까? 거기다가 이것도 스케일이 큰데 도시개발을 배워. 재개발, 재건축을 배워. 개별적인 건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큰 사업할 때 주택법. 농지법까지. 아주 훌륭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요. 좀 훌륭한 거 배우. 여러분 선배 학교 가신 분들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나중에 학교 가시면은 제일 여러분들을 전문화시키는 법이 무슨 과목이냐?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아파트에서 아파트 매매, 전매, 매매라든지 전세 이런 거 해주고 필요 없어 그럼 이거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사업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요. 건물 매매하더라도 뭐 정비구역 내에 있다, 뭐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다, 이 지식을 알아야만 돼. 실무를 했잖아, 2차는. 근데 중개 실무에 대한 것은 이제 중개사가 같이 해야 될 거고, 얼마 공부하면 금방 하면 알아, 이거.
공시법 어려워요. 근데 법무사가 알려주잖아, 법무사가. 세법 오래 어렵게 놨잖아. 세무사 있잖아, 세무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냥. 그리고 세법에서 세금 좀 절약해서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 세금?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많이 내야지.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낸다니까? 세금 아예 안 내고 싶어요? 소득 하나도 없으면 내고 싶어도 안 받아, 그쪽에서 안 받아. 세금 많이 낼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많이 벌어야 많이 내라래. 많이 벌어야 많이 내라. 왜 세금을 적게 내라래? 많이. 전 세금 엄청 내고 싶어요. 엄청 내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못 낸다니까, 내가. 네? 근데 그 이제 세금은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뒤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시법. 내가 취득할 때 그 역시 계약 체결하고 뒤처리하는 거, 뒤처리하는 거. 근데 뭐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 법이라니까, 이 법. 아무리 땅을 솔값에 잘 사놓으면 뭐합니까? 개발이 돼야 나중에 올라가지. 개발 안 되면 수십 년 동안 묶이는 거지, 뭐. 어떤 땅에 뭐를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있다라고 크게랑 관련해서 연금, 건폐, 용지를 높이지 않까지 다 통제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잘 하시려면 여기 전문가가 돼야 돼, 여기 전문가. 지금도 학교 가신 분들 중에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분도 있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지. 공과. 제일 쓸 게 많아. 배우실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 배우고 싶은 생각이 쫙 드나. 막 배우고 싶죠, 이거? 네. 자, 출제 비중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들 전문화시키는 법이 이 법이에요. 나중에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30%가 출제가 돼, 국가회법에서. 40문제 중에서 문항수로 12문제. 개발법, 정비법 합쳐서 이게 30%가 출제되거든요. 이 출제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놨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문항수로는 6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6문제. 나머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40%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7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계법 하나의 법률에서 12문제, 농지법 2문제. 6배 차이가 나네. 30점 비율이죠? 이거는 5점 비율이라고, 5점 비율.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적게 나오는 농지법 2문제에 나오는 농지법의 조문수가 40문제에 나오는 중개 실무에 나오는 조문수보다 이게 더 많다니까, 조문수가. 그래서 공법량이 많다니까.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건 농지에 투자하는 사람 많잖아요. 농지법 쓰는 일도 굉장히 많아. 일할 때. 2문제밖에 안 나와서 거기에 맞춰 공부하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농지법은 2문제 나오니까 5점짜리. 바쁘면 포기한다. 포기해도 된다, 안 된다. 바쁘면 농지법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아예 안 하고 말리라. 어때요? 그런 생각. 해야 된다. 바쁘면 포기해도 된다. 어떨까? 포기해야 된다. 김장할 때가 다가오니까 자꾸 포기 얘기가 자꾸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제가 출제 비율이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공법에서도 쉬운 거 몇 프로 어려운 거 몇 프로 이렇게 내지만 각 법률로도 그렇게 내요. 각 법률로도. 12문제 여기에만 올인했다 해도 12문제 절대 못 맞춰. 왜? 이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그럼 농지법 2문제라면은 한 문제 맞출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막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꽤 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한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포기를 해서 한 문제를 못 맞춘다? 어디서 맞추려고, 그럼 어디서 맞추려고? 응? 개발법, 정비법이 상대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6문제씩밖에 안 나오는데 참 할 거 많고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금년에 학교 가신 분 중에 내가 목요일 날 만난 사람 중에 이거 포기하겠다.
이거 포기하겠다.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6문제씩 나온다면 2문제는 쉽단 말이에요. 2문제가 어렵고 2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맞추는 이런 식으로 출제 비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예 포기하게 되면 4문제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해서 그만큼 맞출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상관없어요. 왜 포기하느냐. 여기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어려운 부분 소화 안 되는 부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뺄 거 빼고 본인 개인적으로 소화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빼고 쉬운 부분만 내가 맞출 생각으로 하면 된다. 쉬운 부분 맞추면 된다. 이걸 왜 포기하느냐. 그래도 자꾸 어려워서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니 왜 수많은 공법 중에서 이 개발법 정비법만 미워하느냐고. 자식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것만 미워하느냐고 그랬어요. 결국 이번에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왔어 그분이. 제 얘기 잘 듣고 이거 포기 안 해서. 포기 안 하고 편하게 해도 우리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유, 그분 보니까 뭐 10문제를 못 풀었대. 시간이 부족해서. 공법 10문제를 못 풀었대, 이번에. 그래갖고 시험 끝나고 막 복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여러 사람이 봤다리더라고. 떨어졌다 이것이. 10문제를 못 풀고 했으니까. 이 뒤쪽에서 못 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 한 문제 못 풀었겠네. 그런데 그분 점수가 약 60점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못 풀었는데. 여기서 많이 맞췄다니까. 처음에 포기하려고 했던 데서. 안 그랬으면 떨어졌지. 이거 제가 2개월에 걸쳐서 바싹 나갈 때도 1시간 반 정도만 끝내요, 농지법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돼. 좀 더 상세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겐 업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출제 비율에 맞춰서 저는 강의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 2문제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문제 맞추면 된다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 처음 나온, 두 번째 나온 거죠. 29년 동안에 2번째 나왔으니까 옛날에 나오고 한참 만에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다루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을 위탁경영.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느낌 잡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아니야, 느낌을 중시한다니까. 우리 농지법에 가면 농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배우면 돼.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우리 휴대폰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느낌이 나요. 다 하나하나의 공부라니까 이게. 자, 우리 농지법에 가서 보시면 농업인 개념부터 하는데 어느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자기 땅 하나도 없어도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경영하면 농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90일 이상, 약 3개월. 왜 3개월이냐?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왜 3개월이냐? 이것도 숫자지만 느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봤죠? 저는 다 해봤어요. 시골 출신이라. 3개월은 웬만한 농사 다 져요.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제일 길어.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그런데 웬만한 다른 것은 3개월이면 다 남아. 요새 김장하죠? 배추 심었어요. 3개월이면 남아요. 무 심어봐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집에서 난초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한번 심어봐. 잘 큰다니까? 3개월이면 잘 커요? 45일이면 커요? 상추는 며칠 걸려요, 그러면? 상추 심어놓고 막 이제. 한 달 이내면 다 끝나, 그냥. 상추 다 그만 그냥 삼겹살 구우고 바로 따가지고 그냥 촥 해서 먹어도 돼. 고추. 엄청 달려. 그러니까, 우리 평균 잡아서 한 90일 정도, 약 3개월이면 최소한의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농업인 개념으로 처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탁경영이 나왔는데, 이번에 어렵게 위탁경영이 나왔는데, 원래 제가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나중에 개발될 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농지법에서는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해야 돼. 자기 경영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남에게 못 빌려줘요. 원칙이 못 빌려줘요. 자기가 농사 지어야지 왜 남에게 빌려줍니까? 빌려줄 거면 처음부터 갖지 말아라요. 그래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임대 사용대라고 하거든요. 임대 사용대할 수 있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 그건 항상 공부를 합니다. 경영이랑 위탁 경영 비슷해. 자기 경영에 써야 되는데
위탁 경영은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임대 사용대나 위탁 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농지법에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이 돼요. 임대 사용대는 평상시 많이 해. 그런데 위탁 경영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의 원리는 비슷한 거야, 결국. 약간 차이는 있지만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렸다. 질병 걸렸어요. 아까 제가 농사 지을 때는 약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했죠. 원래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못 짓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남에게 빌려주는 게 허용이 된단 말이야. 자, 질병이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치료가 돼. 진단 일주일이면 치료가 돼. 상식적으로 본인이 농사 져야 됩니까? 본인이 농사 짓기 어렵다고 해서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치료가 돼. 본인이 농사 져야 되죠? 아,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니까? 치료하고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4개월 치료를 요해요. 4개월. 4개월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4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 사람에게 농사 짓도록 강제할까요? 아니면 남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할까? 오. 그 느낌이면 되는 거야, 그 느낌. 정확하게는 3월 이상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3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도 잠깐 가면 이제 잠깐 갔다 와서 농사 지으면 되니까. 왜 3월 이상이냐? 최소 농사는 90일 이상 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농사 지을 그 기간 동안에 농사 못 지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면은 본인이 농사 못 지으니까 남에게 위탁경영이나 임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위탁경영 자체는 다르지 않았어도 임대 사용대랑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풀었다라면 3월 이상 거 갖고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임대 사용대에서만 3월 이상 하면서 그냥 3월을 생각 없이 외워놨더라. 왜 3월이 되는지를, 왜 남에게 빌릴 수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워놨더라면 위탁경영에는 적용을 못하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다면 두 문제도 맞췄지. 호도점 되죠, 그러면. 그래서 참 차분하게 이렇게 잘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면 참 공부이 재밌다니까, 이게. 그렇게 뭐 자꾸 왜 이렇게 외우려고 그렇게 아주 신경 쓰는지 몰라. 그냥 스스로 그 힘든 길로 많이 가려고.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오늘 요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기본법. 자, 그럼 우리 국계법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느냐? 저는, 그냥 하여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뭐, 판서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한테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얘기한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판서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아주 싫으면 제 강의 안 들을 텐데 제 강의 다 들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판서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판서 잘 안 해요. 다른 과목은 몰라. 저는 제 과목에서는 판서가 별로 필요 없다고 봤어. 요새 시험 나오는 게 단순한 지문이 쉽게 안 나와. 그냥 법 조문 그대로 길게 나오는 게 요새 대세예요. 그래서 오히려 판서만 갖고 간단하게 하게 되면 요 내용 알아도 이걸 풀었으면 몰라. 그렇다면 자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판서를 최소화시켜요. 그 대신 판서를 최소화하는데 최소화는 제가 판서 안 할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다? 아주 핵심이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핵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는 웬만하면 좀 지지하게 이렇게 판서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하다. 처음 나갈 때 11월, 12월, 아니면 1, 2월 나갈 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은 걸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많은 걸 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유식 하는 애한테 삼겹살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삼겹살 구워서 상추에 싸서 막 이렇게 주면은 먹어요?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순서에 맞게. 이유식 하는 사람은 이유식을 줘야지. 고기 잘 먹으면 고기를 줘야 되고. 다 그런데 욕심이 나서 흡수도 못하면서 조금 많은 거 가르쳐 달라거든요. 단계가 있어, 단계별로. 제 단계대로 따라오시면 돼, 그냥. 원리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더라.
두음자가 안 따준다. 아유, 또 두음자 따서 외우게 우리 해가 되는데 제가 해가 될 일을 왜 합니까? 자, 그 두음자 편하게 하면 자꾸 외우게 돼서 안 돼. 판사도 최소해. 자, 이 중에서 이제 국계법을 하는데 항상 체계는 그래도 틀은 잡아야 되잖아요. 이 국계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계획과 이용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 그럼 계획으로서 먼저 계획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이제 순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배워보시면은 요것과 이 두 법은 방향을 정하는 법에 불과해요. 이 방향 범위 내에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계획 중에서는 이 계획이 여러분들에겐 제일 중요한 계획이고, 계획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용 들어가는데, 그 이용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계획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끝났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있거든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첫 번째 내용이 되고,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법에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번과 6번이 용도 구역제이기 때문에 저는 2번, 6번을 합쳐서 용도 구역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5가지 구역을 배우게 돼요. 두음자 웬만하면 안 따지만 그냥 편해서 그냥 개도시 수입이 5가지 구역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얘기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거,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게. 5번째 얘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까지, 이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이게 하나의 체계 파악이에요. 계획 끝났다,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지구, 구역, 기반설을 이 순서대로 쭉 소개가 되고 나고 나서 이것과 전혀 관련 없지만 또 다른 이용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미리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서라 개발행위 허가. 이 내용을 이제 국회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는 아주 줄였을 때 이 내용만 배우게 되는데,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책에서. 자, 일단 책에만 써놓고 나서 이제 본 내용 들어갑니다. 참으로 많이 들어오는. 자, 12쪽에 돼 있는 공법 이해라는 기본 개념에서 부동산 공법이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부동산 공법은 이미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 거기에 대한 공법이라는 것은 각종 규제하는 법이다. 그럼 줄이면 다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 공법. 끝. 일일이 읽어보지도 마, 이러고. 뭐하러 읽어봐. 제가 쓴 거지. 잘 읽어볼 거는 시험에 관련 거나 잘 읽어봐야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공법. 자, 네모난 2번에 체계가 나옵니다. 국가법과 관련해서 국계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이 다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나눠지고 관리계획 내용 5가지, 2번, 6번을 합쳐서 저는 하나의 구역으로 봤기 때문에 요 내용,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 이게 국계법 체계예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국계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관리계획 가운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이제 국계법에서는 내용은 없어요. 관리계획 내용이지만. 요거를 다루고 있는 특별법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법률이 이제 국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있잖아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의 안전 등으로 위해서 건축법을 통제하는데, 주택 중에서도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한다. 그럴 때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그리고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이 이제 전체 공법의 체계고, 그 중에서 제가 국계법 체계만 저기다 따로 써놓은 거예요. 오늘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법령 체계를 보십니다.
이것도 제가 월요일 날 강의를 안 하고 뭐 후반부에 좀 강의한다면 지금 제가 할 필요 없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보세요. 헌법.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 대통령도 헌법 위반되고 그러면은 탄핵되지 않습니까?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이에요.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입법한 것을 형식적 의미에 다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한 것을.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잖아. 국회만으로 안 되잖아. 국회가 입법한 것이 법률이고 이 법률은 헌법에 맞아야 돼요. 헌법에 맞지 않으면 위헌 판결 받게 되면 바로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을 만들어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이고 이 법률 밑에 있는 것이 명령이 있어요. 명령인데 이 명령은 둘로 나눠집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총리가 내리는 영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내리는 것을 각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령이 부령보다는 선순위에 존재하죠. 이 명령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서 다 모든 것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입법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아니면 부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된 것에 대해서 정하기 때문에 명령은 법률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이 행해졌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시행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 밑에 있는 게 부령인데 부령은 다른 얘기로 시행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규칙이 있다.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제가 저기 6가지 법률 아까 써놨던 것이 법률이에요. 거기에는 각각의 대통령령, 시행령이 존재하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존재하는데 공법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률의 일부와 영의 일부 정도지 규칙은 평상시 공부 안 해요. 규칙에 대해서는 낸다면 그건 틀려도 돼. 상관없어.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는 법, 영, 규칙까지 다 합니다. 거기 양이 적기 때문에 규칙까지 세밀하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조례라고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입법한 것을 다 조례라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한 것이 뭐예요? 법률. 국회가 입법한 것이 뭐예요? 법률 따라 하시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입법한 것을 조례. 그래서 조례로는 역시 법이나 명령, 규칙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조례가 법률, 명령을 떠나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존재합니다. 이 정도 그냥 적어놨고 용어로서 자 행정체계 자 이제 책에서 눈을 찌시고 행정체계는 공법이 행정청이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럼 규율 주체가 행정청이에요. 국민이 국민을 규율할 수는 없잖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법의 주체는 거의 다 행정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 행정체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까지 담아놔야 되는데 지금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외우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저는 어떤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 일부러 자기만 아는 거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물어보고 틀리면 좋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사람들 골탕 먹이는 인상이 보여요? 그렇게? 아니지. 저는 여러분들이 틀린 얘기하면 저는 속이 아프다니까? 상식적인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자 행정체계 우리 상식으로 해봅시다. 행정체계 상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냥 행정체계는 자 우리나라에는 일단 정부 조직으로서 국가가 존재하죠. 대한민국. 국가와 관련된 일은 각 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을 각 부에서 담당하잖아요. 각 부가 이제 여러 가지 부서. 우리 공법과 제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 외에도 뭐 기획기획장부, 뭐 해양수산부, 뭐 많잖아. 각 부서에서는 국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일을. 국가 밑에 있는 행정청이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말 그대로 지방을 스스로 자자 다스릴 지자.
어떤 단체냐? 단체는 단체인데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는 지방을 자치하는 단체. 더 줄이면은 요거를 지자체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죠. 당연히 국가 밑에 지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모여서 국가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다시 둘로 나눠서 3단계 행정체계를 이루는 게 조금 특이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도 국가 밑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넓은 지방을 다루는 광역지자체가 존재하고요. 광역이라는 한자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광자가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자. 넓은 광야. 큰 넓은 그 들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을 광자. 지역 역자예요. 넓은 지역.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지자체를 광역지자체라고 해요. 광역지자체 밑에는 기초지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모여서 요걸 구성하고 요것이 모여서 국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3단계 행정체계고 뭐에 광역이 속하고 기초에 뭐가 속하는지는 상식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소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에? 우리 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우편을 보낸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역지자체가 되겠지. 국가 밑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국가 밑에 있는 거. 시? 도? 시야, 도야. 국가 밑에 있는 게. 자, 시라면은 여러분들 주소할 때 여기 광명시 계시는 분들 바로 대한민국 광명시 이렇게 나갑니까? 대한민국 다음에 광명시라고 안 쓰죠? 뭐가 나와야 돼요? 경기도. 그러면 국가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도지도. 시라고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자, 도 나왔습니다. 도. 또 뭐가 있어요? 도 말고도.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거. 에? 특별시.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아이고, 크게 얘기하면 돼, 크게. 아침 드셨어요? 크게. 특별시. 서울특별시. 또 뭐가 있어, 또? 눈길을 피하네. 광역시. 이게 대표적인 대한민국 다음에 있는 거 상식으로 보시면 돼, 그냥. 대한민국 다음에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가잖아. 대한민국 다음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도. 이게 대표적인 광역지자체예요. 대한민국 바로 밑에 있는 지자체. 넓은 지역을 담당하잖아. 물론 여기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말아요. 귀찮은 것들 뭐 어떻게 다 써,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정체모를 두 가지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뭐를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종시? 세종시. 맞아요, 세종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수도에 특별시를 붙이거든요, 수도에. 수도에 특별시를 붙이는데 행정수도 때문에 세종시가 생겨났죠?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기존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만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은 붙이되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치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같은 수도 중에 본래의 수도, 서울,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제주도. 야, 제주도 갔다 온 지도 꽤 오래된 것 같네. 제주도. 가긴 가야 될 텐데 한번. 제주도는 도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왜 이 말을 언제부터 쓰게 됐냐면 이 제주도가 원래 보통의 도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아왔지만 사실 제주도는 규모가 작아요. 섬에 불과하고. 그래서 비록 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제주도는 하나의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이 나오면서 외자유치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발전시키려고 그 특별법이 나오면서 정부조직법상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따로 불리게 된 거예요. 특별자치도. 그래서 요거를 뭐 줄여서 부르시는 분 아까 누가 어떻게 줄였어 이거는? 특별자치시를? 그냥 자치시라 했어요? 특자시? 뭘 이런 걸 줄이는 거 힘든데.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말 거예요,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쓰긴 법적으로 쓰긴 쓰죠. 왜 의미가 없느냐? 여기는 행정청이 다 한다. 모든 것을.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다 한다 보시면 돼. 크고 작은 일이든 뭐든 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는 원래 제주도 밑에 시군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시장소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왜 불쌍하냐? 권한이 없어. 다른 시장군수, 내륙에 있는 시장군수는 권한 많죠. 없어. 다 시장군수가 할 일이든 도지사가 할 일이든 다 이 사람이 하니까. 원효령 씨만 좋아, 그냥 원효령 씨만. 하나의 도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하나의 도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그래서 아까 뭐 개발법, 정비법에서 뭐 크고 작은 사람 막 나눠지고 시도에서 막 나눠지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자치자치는 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특자시, 특도에 따라 구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나오면 이 사람이 다 한다 보시면 되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말 거예요. 뻔하니까. 근데 이제 열어서 이런 데서 차이가 나잖아요. 자, 정확하게 무엇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서 대충 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특별시 밑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가 뭡니까? 특별시 밑에 존재하는 기초지자체가. 자신 있게 하면 돼. 구. 또 뭐가 있어? 특별시 밑에 존재하는 거. 또 뭐가 있나?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지? 안 나요, 정상에. 안 나요, 정상에. 없으니까. 없어요. 광역시 밑에 뭐가 존재합니까? 광역시 밑에는. 에?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게. 구? 구 있잖아, 구. 인천광역시 남구. 구 있잖아, 구. 또 뭐가 존재해? 다른 거 있어요? 또? 강화군? 강화군이 경기도에 속해요? 인천시에 속해요? 오, 인천시. 옹진군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광역시 밑에 군이 있네? 있어요? 왜 끝까지 대답을 하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 지금 인천시 옹진군이라고. 군 있죠? 특별시 밑에 군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100만 원 현상금. 자, 서울특별시 밑에 군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없어요. 광역시 밑에는 있네요? 시 있어요? 시? 광역시 밑에? 100만 원. 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더 밑에 있는 게. 시. 끝? 더 밑에 있는 게 시밖에 없어요? 군. 또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하시라고 이렇게. 요걸 정확히 알아야 어떤 행정처에 이 아랫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뭐 윗사람의 승인을 받아라. 바로 윗사람이 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바로 이 사람이 한다면 윗사람이 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어느 것 밑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단 알고서 느낌 잡아야 돼요. 이게 합니다, 이게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해. 요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도시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상 대도시, 사회적으로 부르는 대도시 말고 우리가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대도시라고 안 해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해요. 이게 대도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행정성은 다 한 거예요, 지금. 아까 광명이 인구 한 30만 정도 된다 그랬죠? 대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시. 대도시가 되면 뭐가 좋으냐? 자치단체는 아니고 행정구역상 구를 둘 수가 있어요. 행정구역상 구를 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옆에 이쪽으로 가면은 부천시 있죠,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죠. 경기도 부천시인데 부천시에는 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천시 원미구 이렇게. 그 구는 지자체요,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요, 아니에요? 그 구가. 지방자치한다는 걸 분석하면 스스로 다스린다니까. 그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야.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국가는 국민이 주권자죠? 국민이 스스로 우리 국가를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 뽑고 대통령 뽑고 자기 의회 의원들 뽑아서 국민 의사를 대변시키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방에서 자치한다면 그 지방의 주인인 지방 주민이 자치단체장 뽑고 의회, 지방의회 의원 뽑아서 지방의회 구성해서 자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에는 부천시장, 부천시의회를 부천시민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천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분류가 되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상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그 구가 시 밑에 있는 구가 여긴 자치구를 얘기해 지금 자치란 단체로서 구를 얘기해요. 원미구 같은데 구청장은 원미 구민이 뽑을 것 같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안 뽑아. 그 자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치한다는 얘기는 단체장이나 의회를 본인이 뽑는다니까요. 그게 행정부야. 자치단체 아니에요. 구청장은 권한 없어. 그래서 부천시 뭐 부천시장이 하는 거지. 부천시장이. 대도시 권한만 따라주면 대도시장으로서 하는 거지. 구청장은 권한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엄청난 권한이 있지. 대도시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죠? 바라만 보지 말고 대답을 안 하고 이거 세뇌가 돼야 돼. 세뇌가. 사실은 뭐 처음부터 대답 잘 안 해. 근데 앞으로 한 몇 달에 걸쳐 계속 이제 자꾸 질문해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답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이제 여기들 점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되신 분만 10분 쉬시고 안 되신 분은 10분 동안 연구 지워버리지 말고요.